원래 중국의 무역 방식은 공행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애들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는 중국과의 교역을 할 때 반인들이 허락을 받은 내용들만 가지고 무역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면직물이나 어떤 공산품을 갖다 팔고, 그리고 대체로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들은 차나 도자기와 같은 사치품들이죠. 근데 얘네들 굉장히 비싼 게 문제야. 그래서 이 대금을 제급하기 위해서 보통 은을 갖다 줍니다. 이 펜무역 형태의 이 무역 형태가 일단은 영국으로부터 굉장한 마이너스에 허덕이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은 인도에서 나오는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강무역이 형성이 돼요. 여기에 인도에서 아편이 들어가는 그런 삼강무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아편이 많이 유통되게 되고, 이 다시 영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서 모두 불태워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을 빌미로 영국이 쳐들어온 사건이 아편 전쟁입니다. 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전쟁 결과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청나라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당시 이제 개항이 허가가 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난징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홍콩을 할양한다 하고 상해를 비롯한 5개항을 개항하는 등 영국에 이제 특권을 부여해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동아시아에서 이 국가들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겁니다. 자,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것도 큰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 난징조약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이 불평등 조약 체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중국이 계속 해오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불평등 조약 체제가 형성됐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는 전통적인 조공 책봉 질서가 무너지고 이것이 불평등 조약 체계가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난징 조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원래 지금 현재 막부 체제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는 해금 정책이 중요한 상황이죠. 허락된 곳은 오직 한 곳, 대지마.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페리 제독이 함대를 보내죠. 이걸 우리가 페리의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페리 내항으로 인해서 일본이 개항을 허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미일 화친 조약.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얘네가 이 미일 화친 조약 하나만 가지고는 아직 전반적인 내용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가 더 있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각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개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얘야, 그죠? 이 내용이야. 자, 일단은 미일 화친 조약의 내용은 일단은 두 개의 항을 개항합니다. 2개 항을 개항했다는 거예요. 이 화친 조약에서 최애국 대우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인도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1958년에 이루어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은 오른쪽에 131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조 시모다하고 하코다테 이미 개항한 내지 얘네는 이미 개항한데 여기에다 플러스로 더한다 이거야. 가나가와나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을 더하겠다. 한국이 개항하는 위치를 더 많이 만들고요. 두 번째는 제4조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협의하에 정한 세율에 따라 일본 정부의 관세를 납부한다. 뭐야? 협정관세. 협정관세.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한 주권 침해죠. 굉장한 주권 침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굉장한 주권 침해 시작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보면은 제6조 일본에 대하여 법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후 미국의 법으로 벌한다. 뭐야? 영사재판권이죠. 협정관세와 영사재판권이라는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들어간 내용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프랑스가 먼저 그래서 1차 4.20 조약 요 안에 불평등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애국대도 들어가 있고요. 영토 할양 들어가 있고 배상금 포함 들어가 있고 선교의 자유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이 1차 4.20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배상제회야. 배는 모신다는 뜻이고 누구를? 상제를. 자, 이 배상제회를 중심으로 지금 조직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누가 많이 믿냐면 당연히 하층민하고 여성들이 많이 믿습니다. 평등을 주요한 내용 그리고 토지 균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됐고요. 12년이 넘게 14년 걸렸죠. 넘게 걸려서 진압은 하였으나 어쨌든 당시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자, 그럼 2차, 그 다음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굉장히 영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아편 무역을 확대하고 또 개항하는 항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프랑스랑 같이 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함께 쳐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배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지도상에 나와 있죠. 베이징 근처의 텐진까지 갑니다. 텐진은 이제 항구예요, 항구. 자, 텐진까지 가서 전쟁을 했으나 역시 누가 이겨? 당연히 영국 프랑스가 이겼죠. 그래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어쭈 말 안 들어? 그래서 베이징까지 걸어서 진격하고 결국 베이징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이 1860년이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을 할 때 중간에 중재해주는데 이 러시아가 이걸 중재해준 대가로 몽골, 외몽골하고 그리고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자신들의 거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만주 사실 여기 플러스 남만주 철도 에 대한 부설권까지도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이때 동아시아 진출하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일단 크리스토교의 선교 내용하고 대항장의 항구의 확대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가장 그 기점이 여기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얘네가 알 거야. 더 이상 우리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 외부적으로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이 양모운동은 이홍장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중체서용입니다. 몸뚱아리는 중국을 그대로 하는 거야. 중체. 하지만 실질적인 도구는 서양의 것을 쓰겠다는 거죠. 자, 제도나 문물은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위에는 서양 걸 쓰자. 이게 중체서용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중체서용을 통한 양모운동의 결과 통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양모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일본의 당시 상황은 막부가 개항을 했어. 그 개항 결과 많은 사람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온 거야. 특히 하급 무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권들도 포기하게 되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온갖 불만이 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이제 등장한 그 애들이 반막이야, 반막. 반막부 세력이 등장하죠. 이 반막부 세력들이 처음에는 막부만 막부하고 외세도 다 같이 싫어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거야. 얘네가 개항이 필요하다, 개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된 내용이 반외세는 빠지고 반막만 남은 상황. 거기에서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 자, 일단은 그래서 얘네는 개국은 교화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막부는 안 돼. 그래서 막부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다시 일본의 천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인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메이지 유신은 그냥 한 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전체의 일본에 일어났던 개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중앙집권 국가야.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서 근대 국가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재정기관 마련하고 공장도 세우고 산업도 육성하고 자 이러한 그 신분제 폐지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신분제 폐지. 이 신분제가 폐지됨으로써 뭐가 없어져? 무사계급이 없어지는 거야. 무사계급. 그리고 또 이제는 전쟁을 누가 했었어? 무사가 했는데 무사계급이 없어졌어. 그럼 전쟁 누가 해? 다 같이 가야 돼. 여기 징병제. 자 이름으로써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중간급 조건 체제 그래서 왕 중심으로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근대 모델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민권 운동이 형성된 거야. 요구사항 얘네가 요구사항은 뭐냐면 두 가지야.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일단 의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야. 의회를 만들면 얘네가 뭘 만들겠어? 법을 만들겠지. 그죠? 그래서 의회를 설치하고 헌법을 만들자 이거야. 자,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 세력들이 주장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를 설치하자, 두 번째는 헌법을 제정해달라. 이거야. 이게 135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개정을 요구해야 돼. 요구사항이 두 가지야. 자, 그런데 이것을 일본의 천황과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 받아들여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단 목적이 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유민권 운동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의회와 헌법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천황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헌법과 의회를 만든 거야. 이 지방주권 국가 이걸 통해서 입헌제. 자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수신사, 시찰단, 조사 시찰단 이런 애들을 계속 보내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 파견하고요. 미국에는 보빙사 파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통치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별기군을 만들게 되는데 이 별기군은 신식 군대야.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주도하여 흥선대원군을 뒤엎고 시작한 일이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실 조금 더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결국은 군대를 보내게 되고 또 내정에 간섭하게 되죠.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한 조약, 도척,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책이 있어. 자, 이 내용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 도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화파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되죠. 급진파를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본이 배신을 때렸죠. 그래서 이 주어도 했던 급진 개혁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언제 실제로 개혁에 성공하게 되냐면 갑오 개혁이 됐을 때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이 간섭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이게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진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네. 자, 근데 3차는 다음 해에 일어난다. 처음에는 1차는 김홍집 내각, 그죠? 2차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3차는 칠내각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내각이 이제 가면서 조금씩 일본의 어떤 그 간섭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 감옥의 내용은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각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7내각에 의해서 진행된 3차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양력, 태양력을 사용한 거, 그리고 단발력 또 5개나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종두법. 네. 정두법이 뭐였더라? 연호가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네, 거예요. 사무를 개시했다. 맞다. 자, 일단 을미사변하고 을미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불만, 유생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일어나게 되죠. 이 상황에서 결국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아관파천이죠. 자,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친일 성격의 정부원 요원들이 전부 다 제거당하게 되고요. 친러 성향의 이런 정치인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고종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자신의 화려한 귀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고종이 1897년에 환궁하고 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조선을 끝내고 새로운 국가인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대한제국은 뭐가 돼?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전제군주제 국가임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화제품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독립협회가 한 활동들 간단합니다. 독립 신문 만들고요. 그리고 독립 문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의회 제도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게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들도 우리도 나라에서도 좀 끼자 해서 관민공동회까지 나아갔으나 나중에 이 전체에 대한 상황들이 갈수록 황제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탄압세다가 결국 해산되게 됩니다.